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유튜버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 거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구독자님들이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논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널이 커감에 따라서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저격이 있었고, 그리고 제휴 요청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죠. 저는 그냥 단지 제가 공부한 거 올리고 있었는데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유명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채널이 커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무대응이 원칙인데 이번 영상은 공부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례를 다루면서 꼬박꼬박 신주의 재원이 어떤 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조이시티, 셀트리온, 유한양행, 박셀바이오 등등 제가 신주의 재원을 뭐로 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뭐였나요?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습니다. 오늘 볼 한미사이언스도 신주의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한미사이언스를 가져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 재원이 자본잉여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별개로 그냥 적자인 것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적자라서 자본잉여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원래 대부분이 다 자본잉여금을 합니다. 한미사이언스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16일에 나온 분기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영업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영업이익 260억, 370억, 140억 이거는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흑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흑자입니다. 180억, 300억, 70억 이렇게 흑자인데, 당연하게도 이익잉여금도 이렇게 있죠. 3,400억, 3,500억, 3,500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5일에 무상증자 결정했을 때 한미사이언스는 이익잉여금이 있죠. 그런데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 했습니다. 신주의 재원이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은 자본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라서 자본잉여금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다 자본잉여금을 합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 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흑자가 나는 회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 사례를 살펴봤었고 한미사이언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둘 다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잖아요. 무상증자 결정에 신주의 재원이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한 게 문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적자다,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가지만은 원래 무상증자 결정할 때는 다 주식발행 초과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시키는 것은 뭔가 논리에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HLB가 적자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약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원래 다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는 게 더 이상한 건데,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꿈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결국에 성공하면은 셀트리온처럼 되지만은 실패하게 되면은 신라젠처럼 가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모 아니면 도가 되는 투자가 제약바이오 투자라는 것이고요. 특히 신약 개발 회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대박이 터지지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가치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등락폭도 심하고 그 남자의 베팅을 하는 것이 제약바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배정 기준일을 보면은 한미사이언스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무상증자 결정이 나와서 대략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2월 15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대략 보름 정도 뒤인 1월 1일에 배정 기준일이 됐고, 자, 혹시나 우리가 다른 제약바이오는 혹시 이익잉여금을 한 게 있지 않을까, JW 중해제약 것도 가져왔는데 2010년 11월 16일자 분기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익잉여금도 다 플러스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JW 중해제약은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18년도에는 플러스였는데 적자 전환이 됐었죠. JW 중해제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인데, JW 중해제약도 12월 16일에 무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신주배정 기준일 1월 1일. 그리고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 초과금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종목들 전부 다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의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지만은 이익잉여금이 지금 플러스거든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도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자본잉여금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상증자 결정을 할 때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이거 안 쓰고 자본잉여금을 쓴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것들 보시면은 신주의 재원을 항상 읽어드렸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읽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가 아닌 다른 업종도 혹시 다를까?
오킨스 전자 11월 16일 분기보고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20년, 19년, 18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기순이익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고요. 이익잉여금 당연히 플러스로 쫙 쌓여 있겠죠. 그리고 자본잉여금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흑자가 나고 있는 오킨스 전자 12월 16일에 무상증자 결정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고 우리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역시 신주의 재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0억 원.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는 다른 업종의 오킨스 전자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자, 그리고 11월 16일에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죠. 여기는 지금 하나씩 뭐가 다른 각종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잉여금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고 여기도 적자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넥스틴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죠.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플러스로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넥스틴도 12월 14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14일 거의 한 달 정도 뒤가 되었죠. 자, 이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신주의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듯이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30억 원 신주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자,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 발행을 통한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잉여금이죠.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자본이 자본금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자본에는 자본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아까 봤던 이익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했다. 자,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익잉여금을 했다. 요거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펴봤는데 전부 다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업종의 사례도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본잉여금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을 살펴봤고 흑자가 나도 자본잉여금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HLB만 특이한 줄 알았더니 제약바이오도 전부 다 자본잉여금을 하더라.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만 그런 줄 알아서 다른 업종을 봤더니 다른 업종도 자본잉여금을 하더라. 혹시 적자가 나서 그런가 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을 봤더니 흑자가 나는 기업도 자본잉여금을 하더라. 그냥 모두가 자본잉여금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어떤 특이한 기업은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기업도 한두 개는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거는 전부 다 자본잉여금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증자는 대부분 호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HAB 사례만 봐도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온 날 8.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는 대략 20%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은 뭐 반응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HLB만 그런 거냐? 454차례의 무상증자 사례를 분석하니까 발표 당일에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4%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피크를 찍었을 때는 7%까지 올랐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많겠지만은 454차례 무상증자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대부분 오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요게 당일이 4%니까 HLB는 뭐 8%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2배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HLB 같이 이렇게 오른 것도 있으면은 뭐 떨어진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4%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상증자를 하면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